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풀리긴 했네요. 네, 롱패딩 입고 왔는데 덥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봤던 그 코트가 꼭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정도 날씨면 그걸 다시 입을 수 있는데 네, 오늘은 겁먹어서 패딩 입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코트가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는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자, 오늘도 다룰 주제가 많았어요. 윤석열 정부의 이 총선 출마로 인한 또 개각, 많은 또 보도가 또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총선에서 어느 지역구로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물러나게 되는, 아직까지는 현직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취임식이 있을 텐데, 자, 총선에 이 출마하는 장관들 어떤 지역 출마로 예상되고 있나요? 좀 짚어볼 지역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좀 중요한 지역, 여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경기 성남 분당 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내부 갈등 양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여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모하고 장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 그다음에 장관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경선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좀 격렬하게 싸우게 되면은 여당 내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좀 정리가 됐는지, 이제 두 사람 다 나오게 됐으니까요. 정리가 됐는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쟁탈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한 뭐 비판이나 논리 같은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한 명씩 좀 짚어보면은 김은혜 전 수석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김은혜 전 수석이 예전에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는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구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요. 경기도 중에서는요. 경기도가 대체로 국민의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수원 지역구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원이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를 좀 총괄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 5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다 민주당이 모두 다 석권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 뺏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선거를 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때문에 여기 성남 분당 을이 아니라 이제 그 수원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뭐 박민식 장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지역구를 좀 바꾼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성남 분당 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좋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있다가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구죠. 거기서 장관하고, 그러니까 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로 간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반박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혁신위의 그런 지금 진행 상황들, 이런 거랑 좀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용산의 참모나 아니면 장관이 이런 좋은 지역구에 가게 되면은 기존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윤핵관이라거나, 아니면 요새 이제 용핵관이라는 말도 쓰던데, 용산 쪽에 그 용핵관은 용산 핵심 관계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용핵관요? 이쪽에다가 좋은 지역구를 주게 되면은 다른 의원들의 민심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 뭐 좀 희생을 해라, 아니면 뭐 험지 출마해라, 중진들은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지역구를 주는 게 좀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당 공천의 기조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내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지점이라서 주목이 되는 지역구가 분당 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얼마 안 남은 이제 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어느 지역구로 갈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나오기로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총선에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원래 지역구로 당연히 나오겠죠. 대구 달성에서 3선을 도전을 할 텐데, 문제는 이 지역구가 유영하 변호사가 원하는 지역구였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여기서 좀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추경호 부총리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런데 일단 요거는 이제 대구 쪽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좀 지역구로 옮길 것 같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를 빼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공천을 안 주긴 사실상 쉽지가 않죠. 자기 지역구니까요. 네, 그리고 경제부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배제시키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옮기게 될 텐데 지금 얘기 나오는 곳들은 대구 달서병하고 대구 서구 이런 데가 얘기가 나오는데 대구 달서병은 김용판 의원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대구 서구는 김상훈 의원 지역구인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 대구 서구 쪽을 좀 더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는데 대구 달서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한 경쟁자들도 좀 예고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 점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대구 서구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이 또 삼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진이다 보니까 혁신이가 내놓은 그런 혁신 대상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노린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면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실제 인천 계양에 나갈 것인가 계양 의뢰. 그렇게 궁금해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좀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한번 이거 짚어드렸듯이 이 원희룡 장관의 일종의 그 여권 내에서 적자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적자 투쟁.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보다 더 내가 적자다 이런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을 노린 걸로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행보했던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그 정강훈 목사가 하는 그 기독교 행사에 또 가기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 해명이 나왔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고 간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을 노리고 있는 행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지역으로 출마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받는데 이번에 포함 안 된 인물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나오는 분석은 연말 원포인트 개각 단독 무대로 교체가 될 것이다. 레드카펫을 깔아줄 것이다. 언제입니까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거는 거의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여권, 뭐 여당 인사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전 수석이 되겠죠. 오늘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 받는데 당연히 나올 걸로 본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같은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거 총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를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 개각에서 한동훈 장관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시선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 준비한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개각 자체가 주목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여성도 포함시키고 이런 개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네.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주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올 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 원포인트 개각 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원포인트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스포트라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점은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자가 사퇴하는 그 시한이 있잖아요. 1월 11일인가요? 맞습니다. 그 1월 11일 그 전에는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쯤에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사실 이제 모든 것의 기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 뭐 혁신이 가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혼란스러운데 한동훈 장관이 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지역구나 아니면 비례대표 출마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순번에 사람들이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또 어느 지역으로 출마를 할 것이냐. 뭐 얼마 전까지는 대구 출마설, 서울 종로 출마설, 비례대표 출마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강남갑 자신의 지역구에 불출마 선언을 냈는데 한 장관이 강남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건 뭐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강남갑 나가는 거는 비례대표 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당연하게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거 총괄의 의미가 될 텐데 굳이 뭐 강남갑을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태용호 의원 입장을 오히려 좀 물어봤어요. 그쪽에 물어봤는데 이 강남갑을 안 나온다라는 게 국회의원 안 나오는 거냐 이거 일단 먼저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전에 태용호 의원이 안 그래도 이제 징계를 받다 보니까 강남갑에 또 받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구 고민을 하느냐 이제 당초에는 원래는 이제 아무래도 탈북민 출신이니까
접경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가지고 뭐 파주라든가 뭐 철원 껴있는 그런 지역구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 내에서 찾아보고 있대요. 서울 내에서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그 나름대로 험지인데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의석수를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거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하나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정해 보기로는 뭐 완전히 이제 좋은 지역구는 안 될 테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용성 지역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한강 주변 이런 지역구 중심으로 좀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네. 5분이 지나도록 이현지 기자가 발언을 안 하면 이게 게시판에 자꾸 글이 올라와요. 언제쯤 발언을 하나. 자, 이현지 기자. 저 용산 대통령실 수석과 정부 장관들의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 민주당은 어떤 곳에 주목을 하고 있나요? 거의 박순봉 기자가 말해준 것과 많이 겹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타 장관들이 이제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와서 맞붙는 구도 이게 좀 관건이 될 텐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가 가장 나오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뭐 아까 적자 경쟁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 몸집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강한 상대와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험지라도 여기로 가겠다 이런 좀 의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대표가 계양을에 묶이게 돼요. 이제 본인 선거에 발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국 선거에서 조금 지원 유세를 다닐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 대표는 이 원장관이 오는 걸 사실 좀 바라지 않는 눈치인데 그 이유가 사실 자신의 상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을. 그렇기 때문에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대표한테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격전지는 아까 박순봉 기자가 말했듯이 경기 분당을인데 이걸 좀 김병욱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김은혜가 오는 게 낫냐 아니면 박민식 여기 오는 게 낫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둘 다 장단이 있다. 뭐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실정 책임과 조금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본인한테 이제 김병욱 의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역구를 좀 자주 옮겼잖아요. 이 이력이 좀 여론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수원을 원래 보내려고 여론조사를 엄청 돌렸다고 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 전해지는 결과 바로는요? 네, 전해지는 바로는 그중에서 박광훈 의원 지역구가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걸로 나왔다고 제가 조금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 전 수석 MBC 대결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이제 분당을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최근에도 국민의힘이 그 박민식과 이제 김은혜를 두고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런 기류고요. 그리고 정황식 농식품부 장관이 이제 충남 천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네. 여기도 민주당 의원이 3개 지역구 모두 석권한 곳입니다. 자, 개각에 대해서도 어떤 민주당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개각 인사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민주당은 이번 개각 관련해서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추경호 이런 부총리 같이 좀 경질을 해야 마땅한 사람들을 윤 대통령이 본인의 친위대로 총선에 보내겠다고 판을 깔아줬다.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분들의 총선 경쟁력을 두고 좀 절대 유리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대통령실 출신, 뭐 윤석열 정부 출신이란 게 인지도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네. 중도층에는 오히려 반감을 살 뿐이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45%는 돼야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40% 아래를 밑돌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 뭐 행정관들 많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 와서 뛰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윤 대통령 사진을 현수막에서 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이 아닌 그냥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좀 윤 대통령을 떼고
또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결국 이들의 이제 승패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른바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의 사진을 더 크게 큼지막하게 현수막이나 명함에 넣느냐 아니냐는 바로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돼 있다. 방금 전에 이현지 기자가 농림식품부 장관을 정황식 장관이라고 했는데 정황근 장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당 여당 내에서도 그건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오영주 차관,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서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어요. 정근성 때문일까요? 네, 지금 뭐 야당에서 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좀 뜬금이 없다 이런 표현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은 베트남 대사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많이 주력한 경험이 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개각 인사들에 대해서는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궁금증들이 또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신당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입뉴스에서 이제 신당 출마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더 이제 과시화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상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제3세력에 힘을 쏟고 있는데, 자, 이 신당 파괴력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지금 취재되고 있습니까? 그 그림 자체는 이렇게 보면은 다 모은다라고 하면은 반윤, 반명, 신당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반윤만 가지고 하진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가장 강한 사람하고 대척점에 있다가 뭐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나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가장 강한 사람하고 이제 대립하다가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합쳐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합쳐진다면 얼마나 강할까?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일단은 그냥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연합 구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간판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양당의 전직 대표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청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지지층이 좀 그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도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 지분이 일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판 선수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뭐 그런 흐름은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이제 사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배경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인 좋은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이탈도 이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잖아요. 뭐 아직 뭐 탈당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 모임이잖아요. 여기는 12월 중순에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원칙과 상식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몇 가지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탈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뭉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반윤 반명 연합신당이 가능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을 과연 합했을 때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준석, 이낙연 또는 뭐 다른 사람들, 금태섭, 양양자 뭐 이렇게 어떻게 손 잡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와 뭐 손잡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정도인데, 네. 실제 취재를 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고,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이 속어법은 가능합니다. 뭐 여기는 되냐라고 하면은 거기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답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석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거를 치를 때 기호를 몇 번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정도는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정의당이 6석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의석석이 많은 정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현역 의원이 온다라고 하면 환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의석이 없지만,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라도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올 가능성도 조금 더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환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석수를 이제 유지한 채로 의석수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 듣기도 했거든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석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단은 열려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쪽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의석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별로 선호하지 않겠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측근 쪽에 물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는 거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분열과 증오를 퍼뜨리는 지도자하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답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 모 의원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모두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뭉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혹은 이제 보수 정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일 테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만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랑 합치는 거는 그 선을 좀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어느 정당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누가 더 대장이냐라고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확실히 그 승기를 잡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합치기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물어봤거든요. 어쨌든 한 축 중에 하나니까. 그랬더니 이제 늘 사실은 얘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전화도 가끔 하면 물어보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모두가 다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티끌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비윤 비명 이런 프레임으로 뭉치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다, 영속성도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부쩍 관심을 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하려고 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론은 실제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이제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도 좀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전 대표 이제 성정상 신당을 만들 사람도 아니고 좀 그러한 영향력이나 역량도 좀 안 되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건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그 변수나 대안으로서 언급되면서 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의도다. 그래서 실제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그런 영향력을 좀 키우기 위한 것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원칙과 상식에 이제 속한 한 의원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전 대표랑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같이 당을 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만약에 탈당을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먼저 하더라도 이전 대표는 가장 마지막에 합류해야 한다. 우리가 추대하는 식이 되든 아니면 이전 대표가 이제 원칙과 상식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이전 대표가 조금 먼저 신당을 만들어서 좀 깃발을 들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금 도와주는 식으로 약간 고문 느낌으로 합류하는 방식이 더 명분에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뭐 하든 아니면 민주당 내 탈당파들과 함께 당을 하더라도 12월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말이,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죽창가를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공천에서 비명계가 배제되면 본인은 민주당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 말은 공천에서 뭐 친낙계나 비명계가 배제가 실제 이루어지는 시점, 뭐 2말 3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설사 신당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시기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전우들의 시체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가 없다, 민주당을 총선에서 응원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말 그대로 이제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반명 기조가 뚜렷해 보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김부겸 전 총리를 또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새 총리입니다.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함께 반명연대, 이른바 삼총리
반명연대. 저는 삼총사라고 늘 말을 해왔습니다만 반명연대 이건 가능할까요? 그래서 계속 뭐 전직 총리 연대론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이제 두 사람을 만나서 현재 강성 팬덤이 좀 지배한 민주당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다. 하지만 그 외에 무언가를 뭐 도모하거나 이런 논의는 없었다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요. 실제로 김부겸 전 뭐 총리나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에서 아직은 좀 구체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두 분 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던 게 좀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조금 실정이랄까요? 책과 관련한 이미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의심의 폭이 좁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의장까지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의 원로격인데 현실 정치에서 현 민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상대로 반명연대를 한다? 이거는 도의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좀 탈당을 해서 뭐 반명연대 이것은 좀 뭐 정치 공학적으로는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다. 이게 중론입니다. 또 한 사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부분에 연루가 되면서 바로 이 사람이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주목되고 있는데 종로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종로 출마를 선언했죠. 임종석 나랑 한번 붙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종로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입니다. 출마할까요? 말씀하셨듯이 상대 후보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다시 말이 대진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국힘에서 나오는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에도 거론되는 분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에요. 네. 아직 지역 결정을 못했는데 이제 당 내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금 패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제 이광재 총장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갔었어요. 그걸 굉장히 당을 위한 큰 희생이라고 모두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광재 총장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종로를 희망하게 되면 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기회가 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연세대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도 좀 총선 출마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본인의 출마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주요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내년 총선에서는 조금 나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이제 총선을 치르고 싶은 건데 지금 여권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당에서는 좀 임종석 전 실장은 좀 공천을 줄 가능성이 조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그 이제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네. 뭐 의원이 하는 말이 종로 말고 중성동 지역으로 거의 정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본인의 예전 출신 졸업한 학교가 네, 있는 예. 그 지역이죠. 네. 예전 또 자기 지역구였기도 하고요. 홍익표 맞습니다. 의원이 옮기고서 공석이 돼 있는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구 쪽으로 옮겨야 된다면 그 지역 쪽을 임 실장이 노릴 수도 있다. 네, 임 전 그래서 실장이. 하태경 의원과 이 대결은 성사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박순봉 기자한테 궁금증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바로 이게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하고도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 공관위원장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이 출범 시한을 선거 120일 전까지 해서 90일 전까지로 늦추기로 했다고 하는데 공관 출범 시기를 늦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공관위를 이제 건드리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대표 체제를 조금 더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기를 조정한다라든가 아니면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거에 최대한 입김을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처음에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려울 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다음에 어려울 때 혁신이 뛰어가지고 한번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혁신이가 다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돌파하기 위해서 다음 기구를 또 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나오는 얘기들 뭐 조기 선대위 이런 얘기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 대표 체제를 어쨌든 간에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목표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은 이 모든 그림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관위가 너무 일찍 출연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사주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